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보물지도. 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두 분은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거 방송인 것 같아요. 내가 방송을 할까 과연? 근데 이게 1년 넘게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1년째. 네. 근데 왜 이 방송이 계속 오래 하고 있지? 안 없어지고? 괜찮나? 그때 예측이 틀렸다. 사실 변화는 예측할 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우리 대구나 청송군이 조금 원래 사과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역 특산물이라고 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 인욱 씨가 이렇게 프로 방송인이 될 줄 몰랐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이 또 그런 기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식항에 떠날 보물선의 이 방향타를 이분이 잡으시거든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선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외에 다른 과학자를 혹시 아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과학자. 네, 뉴턴. 뉴턴. 네. 보통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처음이 뉴턴이잖아요. 그럴만해요. 사실 가장 유명한 과학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천재의 전형을 꼽으라고 하면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나란히 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데 한편으로는 아인슈타인이 뭘 했느냐, 뉴턴이 뭘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키워드만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맞아요. 어떤 삶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괴짜 천재 과학자 뭐 이런 이미지. 그렇죠. 괴짜의 느낌이 좀 있죠. 네. 어린아이랑 대화하고 강아지랑 대화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인슈타인의 일화들을 보면 젊을 때인가요? 노년인가요? 노년이죠. 노년. 노년이에요. 유명해진 노년에 후에. 네. 뭐 손녀와의 이야기, 옆집 소녀와의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따뜻한 천재 과학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성취는 굉장히 생애 전반에 있어요.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냐는 거예요. 왜 성취는 전반에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후반에 있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부분에 우리가 퍼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뼛속까지 문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그냥 굉장히 천재적인 과학가 그리고 뭐 맛있는 우유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맞아. 네,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오늘 강의 시작할까요?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땠을까요? 너무 귀엽죠? 어린이들은 다 귀여운 모습인데 저 단추인지 뭐 장식인지 오른쪽이에요, 보면 왼쪽이에요. 오른쪽입니다. 아유, 오른쪽이겠죠. 자, 어린 시절에 어땠느냐? 남달랐을까? 어렸을 때부터 평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평범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언제 태어났느냐? 1879년 독일의 미넨에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이제 자라는 과정들을 보면 뭐 영특했겠죠. 보통은 뭐 수학은 못했다, 뭐 과학을 좀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아인슈타인의 못했던 수학이 저보단 잘쓸 거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떤 학생이었느냐? 딱 요 포인트가 적합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1879년, 79년생이에요. 그리고 한 10대가 될 때쯤 되면 이제 1900년대 초반이 됐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유럽이 굉장히 좀 잘 나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어요. 그 벨 에포크가 끝나고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분위기로 되고 있었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제국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히나 독일의 분위기는
우리가 영국이랑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러고 있지? 우리가 더 잘 나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궁극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사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강압적이에요. 공부하라고 안 그러면 때립니다. 그때 당시 독일의 그때부터 분위기가. 때렸구나. 맞습니다. 제가 저때 교사했으면 진짜 이때 학교에서 뭘 하냐면 암기 위주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그래 왔어요. 일단 가르치는 거를 들어야지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거기에 버티질 못했어요. 16살에 자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딜 가느냐?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어도 되는 대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취리히에 있는 스위스 폴리테크닉이라고 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게 돼요. 폴리텍을 갔군요. 네, 폴리텍을 가는 건데 탈락을 합니다. 아이고. 탈락을 하면서 너가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의 기본이 너무 없다. 그럼 조금 더 공부를 해갖고 와라 라고 해서 재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 18살에 1896년에 폴리테크닉 고등학교 교사 양성과정에 입학을 해요. 사범대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네, 하고 싶은 졸업해야죠. 것만 하고 살았다고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렇지만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학생이야 라고 하기에 조금 모호한 게 있는 게 베버라고 하는 교수님이 베버? 그 당시에 막스 베버. 막스 베버랑 다릅니다. 네. 네, 이 베버 교수님이 물리 교수였는데 그 시대의 딱 첨단에 해당하는 물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새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위대한 발견들이 많던 시대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맥스웰의 전자기학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했느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이론적인 거였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견해였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거기까지는 공부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 나온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의 어떤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꽂혔던 거예요. 저거 공부해야 되는데? 저기 요즘 핫하다는데? 요즘 비트코인이 핫하다는데? 요즘 뭐 AI 연구를 해갖고 AI 관련된 걸 내가 해야 되는데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건 컴퓨터학 개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을 무시하고요. 미스터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을? 교수님한테 그렇게 미스터. 미스터라고 베버씨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머. 그때 뭐 서양은 다 그렇지 않았나 했지만 서양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로페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교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요. 싫어했죠. 그런데도 재능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얄미워. 얄밉죠. 네.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수학 못한다니까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하고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당연히 연구하는 겁니다.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을 얻으려면 교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추천서 써주시겠어요? 안 해주지. 안 해주지. 국신 씨 이거 왜 안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 제자한테 저도 추천서 안 써주고 추천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떡해?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것만 너무 한다. 좀 더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럼 취직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백수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백수였냐라고 한다면 한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막 그건 아니었겠죠. 갑자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고요. 수입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2년에 그 유명한 개인 교습 광고도 냅니다. 이 광고는 뭐냐면 신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개인 교습, 수학과 물리학, 대학생과 어린 학생 대상, 연방 폴리테크닉 교사 자격증을 가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가장 완벽한 교습. 그러면서 무료 시범 교습까지 써 있습니다.
야, 아. 아인슈타인의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과외 선생님이었던 거죠. 와. 실제로 그걸 보고 연락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나중에 친구가 됐다고 해요. 오. 무료 교습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했었던 거죠. 자, 이때 근데 이미 대학교 때부터 만나고 있었던 밀레바라고 하는 연인과 결혼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뭔가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냥 뭐 내 뜻대로 좀 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친구들이 좋았어요. 친구를 잘 뒀네요. 친구 복이 친구를 잘 있었네. 뒀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줘서 베른에 있는 스위스 베른에 있는 특허 사무소에 3급 기술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허 사무실에서 이분이 맡았던 일들이 뭐냐면 전기공약 분야의 특허 신청서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뭐 변리사급 혹은 그 이상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좀 행정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전기 관련된 것들을 분석할 수는 있었으나 문제는 2급에 지원했었는데 3급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본인도 너무 힘들다. 월화수목금금금금금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이 주 6일 언제 그만하냐. 쉬고 싶다가 아니고 이러면 내 연구를 언제 하냐. 연구는 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인 걸 다 아시죠? 네. 유대인입니다. 유대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집안이랑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 유대교를 강조하거나 우린 이런 거야. 유대인의 어떤 이런 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유일신을 믿어야 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집안이, 온 민족이 다 이렇게 유일신 사상이 있었는데 네.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게 안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요. 세속주의 그런 유대교 집안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요. 모든 걸 의심할 수 있어요. 유일신조차도 우리 조상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유일신이 뭐 없을 수도 있잖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집안의 분위기라면 아니 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닐 수도 있지. 틀렸을 새로운 수도 이론이 있다.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고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세상의 모든 걸 의심하면서 호기심 그리고 학구열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살짝 과학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 무겁고 가볍고 이게 질량이잖아요. 질량. 근데 사실 흥미로운 게 질량이 뭐냐 정의 내리긴 좀 어렵거든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좀 무거운 1kg짜리 철공과 1kg짜리 양모로 만든 털이 있어요. 네. 뭐가 다른 거냐? 재료가 다르죠. 근데 얘는 더 무겁고 질량이 높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막 꼬리꼬리로 몰고 물어보면 그러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량이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이름 들어봤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네. 없어지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도 들어봤어요. 한번 있었던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왜 절대적인 게 두 개지? 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질량도 절대적으로 보존돼야 되고 에너지도 보존되지? 세 개일 수도 하나는 안 있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세 개일 수도 있고. 맞아요. 세 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는 열 거고. 개일 수도 있지. 그런데 왜 그런지를 파고드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하나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감하게 그 두 개의 물리량을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의견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질량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네.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반대로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면 갑자기 질량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만약에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에 가해졌어요. 네. 그럼 여기서 없었던 무언가가 튀어나와요. 물질이 만들어져요. 어떤 물질? 뭐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양자적인 현상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LHC라든가 이런 것들 돌려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실험들을 하잖아요. 한 곳에 에너지를 확 응축을 시켰더니 그래서 어떤 입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기 전부터 아인슈타인이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증명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신기한데
그래서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데 E와 M을 어떻게 상호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때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게 실현된 거는 원자폭탄 만들 때예요.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론이었을 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 논문을 냈잖아. 그런데 실제로 아무 방문자도 없고 어디에도 신문에도 나오지도 않고 관심을 안 가져줬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학 연보에다가 이미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대로 된 교육을 열심히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위대한 논문은 냈는데 보통 논문의 형식이 있어요. 네. 주석도 많이 걸고 여기서만 나오는 그 형식인데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역시 천재니까 파격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막말로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쓴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마치 악보를 이상하게 쓰는 음악가처럼. 그렇습니다. 어. 혼자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천재들이 간혹 있죠. 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 쓴 거고 학계에서 통용되는 형식도 아니니까 잠잠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특수 상대성 이론은 좀 학계에서 언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천천히 돼요. 아,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타나는데 뭐 몇 개월 있다가 한 명이 나타나고 한 1년 있다가 한두 명 나타나고 그러면서 점차 물리학계에서 야, 저런 젊은이가 있대. 이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 논문 쓴 사람 도저히 궁금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특허 사무실에 가갖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불러주십시오 하고 이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누가 나 찾는다며 하는데 왔는데 누가 앉아있긴 한데 쓱 보고서 서로 못 알아보고 그냥 다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교수일 줄 알았는데 너무 젊은 청년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상치 못한. 젊고 3급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에.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뭐 차별이라고 아.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냥 너무 약간의 이분이 받아들여요. 선입견이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안 와라고 다시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면서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천재 이미지지만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인기와 인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력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인기가 생겼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일반인들 아무도 모르지만 물리학계에서 야,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908년이 됩니다. 베른대학 교수가 돼요. 베른대학 교수가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교수입니다. 왜요? 수강생이 있어야지 수강생이 내는 돈의 일부를 내가 가져가요. 그 봉급을 없는 상황이었던 안 겁니다. 듣는구나, 애들이. 네, 그렇죠. 근데 거의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아인슈타인 힘들 때 우리가 좀 수강 신청하고 좀 듣자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친구들을 정말 잘 줬네요. 잘 줬죠. 네. 그렇습니다. 강의 품앗이까지. 네. 그렇습니다. 1909년이 됩니다. 취리 대학 교수로도 가게 돼요. 30살입니다 이때. 본인이 교수님들이 권위적인 걸 싫어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정말 친절했다고 해요. 모르는 걸 물어보거나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 1911년 프라 대학에 이제 또 교수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에 추락하는 상황은 끔찍하지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내가 추락하게 되면 내가 둥실 몸이 뜨잖아요. 네. 바닥이 이제 같이 나랑 똑같이 떨어지니까 이때 추락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순간 이동을 하거나 지구가 사라져서 바깥을 못 보니까 내가 그냥 우주에 있어서 둥실 뜨게 된 건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누가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이요. 이 중력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그 위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면 이거 되게 젊은이의 패기예요. 자, 흥미로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 위에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졌는데 떨어지는데 덜컥덜컥 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떨어져요. 그럼 내 몸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네. 네. 그런데 진짜로 지구가 사라지고 내가 순간이동해서 우주 공간으로 갔을 때도 떠올라 있겠죠. 네. 구분할 수 없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네. 젊은 패기 넘치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구분할 수 없으면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되나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 친구가 나를 네.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 뒷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안 했는지 구분을 못하면 안 한 건가요?
아니요, 한 거죠. 일단 그쵸. 한거로 네, 동일한 일이 한 거죠. 거의 딱 반대가 아인슈타인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젊은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분할 수 없어. 그럼 같은 거야 라고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를 시작해요. 그냥 젊은이의 폐기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까지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12년이 됐습니다. 취리 연방공과대학, 폴리테크닉 아까 대학 모교 있잖아요.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취리 연방공과대학을 바뀌면서 여기 교수가 됩니다. 다 이제 금이하양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교수가 교수 됐는데 됐어. 이때 그 어렸을 때 나 수학 못할 때 도와줬던 그 그로스만을 만나서 수학의 특강을 받아요. 야,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제 엘리베이터가 끊어진 건지 우주 공간으로 중력이 사라진 건지 구분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수학적으로 항상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뉴턴도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서로 당기나 보지 뭐 이렇게 해도 논문 쓴 게 아니고 다 수학적인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공간이 휘어져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저도 몰라요. 모두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개념적인 거예요. 수학적 개념으로서 휘어져 있는 공간 어떻게 아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예시는 들어요. 혹시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그 도로 근처에서 이렇게 뭐 보고 있는 분들 있지 않아요? 측량하는 분들. 네, 도로 측량하는 분들. 그렇죠. 네. 측량하는 분들은 이미 공간이 휘어졌는지를 아는 방법을 사용해서 측량을 하고 그 있어요. 레이저 같은 걸로 쏴서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정사각형도 만들어낼 것이고 정말 그 각도를 엄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사각형의 각도의 내각의 합이 360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공간이 이상하게 이그러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그렇게 했구나 싶긴 한데 우리 세상에서는 나타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인 방법으로서 그로스만한테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1913년에 예비 논문을 하나 써요. 그로스만이랑 같이 논문을 씁니다. 이미 유명한 이 내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이 내가 나. 중력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문 하나 쓸 거다. 예비 논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4년 베를린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가정이 파국으로 가게 됩니다. 결혼했었던 밀레바와는 헤어지게 되고 로벤탈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촌 누나를 만나요. 이건 또 무슨 막장스러운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뭐 막장스럽지만 뭐 그때 문화에서도 막장이었을 수도 있겠고 밀레바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밀레바는요. 네. 같은 대학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수학은 최소한 아인슈타인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신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 똑똑한 친구들과 같이 관계를 하면서 자기 주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능력은 없고 맨날 고생하던 그 남편이 물리학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교수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밀레바를 무시해요. 무시한다는 건 막 못되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반갑습니다 하고 쑥 들어가서 아인슈타인이랑 얘기.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도 한때는 정말 열성적으로 공부하고 똑똑했던 이랬던 사람인데. 사람인데. 그렇죠. 심지어 특수상대성 이론의 일부는 밀레바가 도와줬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수학을 아인슈타인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 자리에서 쑥 들어가서 아인슈타인이랑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약간 상실감을 느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전쟁이 발발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때 시작됩니다. 부부 전쟁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후에 전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1907년부터 이미 중력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걸 해결하게 된 거는 전쟁 중인 1915년이었어요. 이게 해결이 되게 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게 되는데 어떤 이론인지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위대한데 특수상대성 이론은요. 사실 저도 유도할 수 있어요. 조금 공부하면 우리나라 이과 고등학생도 유도해내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생각하는 건 어렵지만 보고 따라 공부하는 건 가능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자인 그로스만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에 없던 위상수학이라든가 다른 수학의 개념을 사용해서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공간이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휘어졌냐? 아까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에너지 덩어리 혹은 질량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간이 휘어져 있다. 네, 이때가 아인슈타인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생겨난다고 생각했어요.
중력이 공간이 휘어져서 생기는 거다. 네. 사실 우리 지구가 왜 태양 주변을 도냐라고 하면 태양이 잡아당기니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뉴턴이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 만유인력 말하는 네, 거죠. 만유인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잡아당기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질량 덩어리 혹은 에너지 덩어리가 있으니까 공간이 그 주변이 휘어져 있어요. 그럼 지구는 직선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이 안으로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굴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매트리스가 있는데 태양이 무거워요. 볼링공. 그래서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고 네. 지구는 더 가벼워요. 질량이. 그러니까 무거운데 가라앉아 있으면 또로로로로 딸려가잖아요. 떨어지죠.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볼링공이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침대가 휘어져 있으니까 그쪽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력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그냥 너를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내 몸이 그쪽으로 기울은 겁니다. 사랑에 빠지듯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 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요. 당연한 거예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 개념을 비주얼라이징 해야 될까요? 시각화하는 게 불가능해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4차원, 5차원은 수학적으로는 쉬워요. 그냥 하나의 차원 추가하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그래서 5차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봐라 하면 상상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맞아. 나 당연한 거였어. 당연한 겁니다. 다행이다. 축하합니다. 네.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뭐라냐면 그렇게 직관적으로 내가 상상해야지만 연구할 수 있으면 수학자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지 뭐 하고 그냥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어야지만 수학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휘어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위대한 이론인 게 나왔는데 G는 T다라고 G는 아주 T.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특수상대성 이론 뭐였냐면 E는 MC제곱, E와 M이 같다였잖아요. 네. 아인슈타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통합하는. 왜 이렇게 여러 개로 하려고 해? 하나로 해. E는 M이랑 같다고 해버리자. 마음에 든다. 그쵸. 외우기 쉽고. GT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G는 T다. G는 T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냈습니다. 네.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와,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후대접. 1913년에 예비 논문 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유명해지면 이게 문제예요. 반박과 비판이 나타납니다. 야, 그건 너무 갔어. 아니 중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뭐 공간이 휘어졌다는 뭐 그런 예비 논문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을 인정하던 선배 과학자들도 저건 방향 분명히 잘못 가고 있다. 저건 좀 이상하다. 너 좀 과했다 이번에. 과하다. 근데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증명할 수도 없는 이론을 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증명을 안 하면 정설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관측이 되려면 공간이 휘인 걸 알려면 중력이 진짜 커야 돼요. 중력이 커다란 존재가 근처에 하나 있는데 태양이죠. 근데 태양은 너무 밝아요. 네. 그래서 태양 주변에는 다른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보려고 하면 눈뽕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눈뽕이라니요 선생님. 아, 네. 눈부셔서 관측. 눈이 네. 너무 아프죠. 태양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인데 아마 기존의 뉴턴 이론으로는 이런 거 설명 못 할 걸,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제 말하자면 예언을 한 셈인 거죠. 근데 맞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하나 위대한 걸 말씀드리자면 확인하기 어려운데 만에 하나 확인해봤더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존 이론이 맞다면 아인슈타인은 순식간에 틀린 거고 좀 망신살이 뻗치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관측을 할 거냐? 중력이 강한 태양 바로 근처에서 빛이 휘어지는 걸 보면, 휘는 걸 본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원래 별빛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가운데 왔더니 이렇게 벌어지는 걸 얘기해요. 렌즈처럼. 그러려면 태양 주변을 봐야 돼요. 네. 근데 태양은 너무 너무 밝아. 밝아요. 그렇죠? 태양이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아예 근본적으로 태양을 가리는 이벤트가 가끔 일어나요. 있죠. 아. 개기일식. 일식, 그렇죠. 개기일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19년 5월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1차 대전이 끝난 건 1918년입니다. 이때 케임브리지의 천문학자 아서 스탠리 에딩턴 경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이 에딩턴이 가증고생을 하면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요. 한 팀은 브라질까지 직접 가고 영국에서 오. 한 팀은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프린시페 섬으로 딱 갑니다. 사진 촬영을 궁금하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검증을 하려면 태양이 딱 지나가는 순간에 원래 별빛이 어디 있었냐면 Actual Location of Star라고 하는 저 태양 뒤에 있는 게 원래는 태양 뒤에 있으니까 안 보여야 되잖아요. 네. 태양이 이 자리에 오는 순간 휘어지면서 아, 태양 뒤에 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밀려나는 아, 거예요. 그러면 휜다는 걸 증명할 그렇죠. 수 이러면 있겠네요. 정말로 아. 휘는 각도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똑똑해. 사진을 찍었어요. 네. 결과가 나오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는 이미 6개월 전에 찍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두 개 비교만 하면 되는 아. 거예요. 자, 에딩턴이 뜸들여요. 60초 후에 공개하는 것처럼 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띵턴. 결과도 연기를 하고 광고 보겠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이 이미 검증팀이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유명한 말입니다. 너 이론 틀렸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주변에 신에게 유감이겠지만 내가 맞을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이 쿨한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네덜란드 친구한테 이제 편지 보내면서 야 우연히 너 혹시 그 영국에서 검증팀 어떤 결과 나왔는지 소문 들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좋아하는 조금 불안했구나. 네, 사실은 사실은 궁금했겠죠. 너무 뜸을 들이니까. 조금 떨렸다. 네. 자, 이제 발표를 언제 하냐면 1919년 11월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지요. 이제 영국 왕립학회에서 하는데 영국 왕립학회장을 했었던 유명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의 초상화 아래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와, 아, 되게. 뉴턴 보고 있나? 약간 이런. 그쵸, 그쵸. 네. 사실 뉴턴의 말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누가요? 영국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품격이라는 생각도 사실 정말. 들기는 해요. 그 적국이었던 작년까지 싸웠던 그 독일 과학자의 말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발표를 하는데 맞았어요. 뉴턴 초상화 아래에서 뉴턴이 틀렸고 독일 유대인 아인슈타인 예측이 맞았다고 발표를 하는 건데 회의 의장이었었던 이분도 유명한 J.J. 톰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발표를 하고 바로 대중에게 슈퍼스타가 돼요. 다음 날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에 뭐라고 기사가 나오냐면요. 과학의 혁명, 우주의 새 이론, 뉴턴의 아이디어 뒤집히다라고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전성기가 된 거죠. 이야, 이제 엄청난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시대가 열렸네요. 맞습니다. 와우. 이때 놀라울 정도로 대중들이 열광을 해요. 지금과 또 분위기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과학자 이렇게 하면 스포츠 스타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대중들이 그렇게까지 열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몇천 년을 사는 인류가 몰랐던 맞아. 사실이에요. 태양이 지나가면 공간이 휘어진대. 그럼 뭐 어쩌라고? 거야, 그죠? 그게 나한테 내 삶에 어떤 어. 영향을 주냐. 그 이후에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중이 열광한 이유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슈퍼스타가 된 이유가 있고 그걸 한번 우리가 공감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영국과 독일이 어쨌든 미입다를 떠나서 1차 대전에 독일이 그렇게 못된 건 아니었거든요. 2차 대전에서는 좀 못되었지만 그때 영국과 독일의 대화합을 하는 어떤 아이콘이었죠. 첫 번째. 아, 그리고 그때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권위적이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도착한다고 하니까 빈대학에서 강연할 때 관료들이 다 마중을 나와요. 딱 서갖고 1등 칸 앞에서 기다리는데 저 안 나오고 저 머리 3등 칸에서 그냥 트렁크 들고 오는 걸 본 거예요. 서민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자들이 찍으면서 야 이런 교수님들 이런 이게 천재가 단순한 이렇게 과학자가 소박할까. 아니네. 근데 이게 쇼맨십이 아니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성품이 온화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도 대답을 잘해줘. 권위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학을 통해서 국가를 초월한 어떤 협력, 진정한 평화 이런 거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1차 대전이 너무 끔찍했으니까. 자, 이론도 매력적인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상대적이래요. 그리고 과거로 돌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왠지 보였어요. 이 말대로라고 하면. 저 우주 저편에 가면 나랑 다른 상황, 과거의 상황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전쟁의 상흔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있어요. 보면 말도 안 돼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다면
한 곳에서는 이미 죽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지만 우주 저편에서는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가 지금 도달은 못하지만 거기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적이야 그런 거 없다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야 있을 수 있어. 이 과학자가 몸과의 마음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이론들의 그 스토리가 네. 그 당시 시대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위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1919년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맞았다는 것이 알면서 얼떠들하면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네. 슈퍼스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아인슈타인은 우울했다고 해요. 왜요? 두 번째 결혼도 사실 이제 실패에 가까운 상황이 됐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적인 정합성이 깨진 거예요. 사실 이때 이미 노벨상도 받으면서 강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전성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로 뭔가 문제를 발견해요.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GT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질량이 있으면 공간이 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주엔 질량이 있잖아요. 그럼 우주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이거나 맞아. 아니면 팽창을 팽창하거나. 하든가 서 있으면 안 돼요. 정지해 있으면 안 돼요. 맞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그런데 당시에 천문학계에서의 관측의 결과는 우주는 정적이었어요. 이미 디폴트가 틀렸단 말이네요. 그렇죠. 네. 찝찝하다, 찝찝해. 이 식대로 하면은 태양 주변이 휘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이 국소적인 거에서는 맞는데 우주 전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당기는 힘밖에 없는데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맞아. 뭔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너무 불편해하면서 뭘 넣냐면 저기 저 빨간 항을 집어넣어. 뭔가 더해졌어요. 뭘 집어넣습니다. 단순하고 아름다웠었던 나의 그 아름다운 시계 뭔가 훼손이 들어간 겁니다. 조잡하다, 조잡해. 굳이 그래서 빨간색으로 저렇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저 시기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뭐 그렇게까지 불편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지개의 빛은 7색깔이라고 얘기하고 네. 예를 들면 뭐 크레파스는 12색, 24색 여러 가지 48색 있잖아요. 근데 사실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자기파 하나고 혹은 빛의 3원색 RGB 네. 세 개만 있으면 모든 빛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면 훨씬 단순하면서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야 48개 필요하고 100개가 필요하고 1000개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보다 세 가지의 조합이면 다 돼. 혹은 그냥 전자기파인데 파장이 다르면 다 설명돼. 이게 심플한 거예요. 심플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은 심플에 집착하던 사람인데 Simple is best. 그렇죠. 그런데 본인의 이론을 자기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수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가 저렇게 수정을 한 게 발표는 하고 노벨상도 받았지만 사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 이 수식대로가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혼자 찝찝해 했던 건지. 맞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볼 때는 정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식이 맞다면. 이 모순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아인슈타인을 말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인슈타인은 고민하고 원래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내 내적인 정합성이 깨지니까 속상해하면서 내 아름다운 식의 훼손을 일으키면서 식을 바꾼 거예요. 그거를 내가 틀렸다라고 공표를 해요. 이미 슈퍼스타니까 발표하는 겁니다. 아니, 틀렸다고 발표하는 게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일까 싶겠지만 그냥 아우 부끄럽다 이게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식의 훼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1922년에) 얼마 안 지났을 때죠. 이미 러시아의 당시 무명의 물리학자인 프리드만이 저 람다를 집어넣었다고 했죠. 저 람다라고 하는 저 항을 하나 람다. 집어넣는데 람다는 필요 없어요. 그냥 중력 방정식 보면요.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우주가 커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작아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요. 네. 아인슈타인이 안 듣습니다. 무시를 해요. 1927년에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벨기에 카톨릭 신부였던 르메트르가 선생님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맞을 수 있잖아요. 이거 굳이 이게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지적했는데도 딱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애써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무시를 했다는데 무시도 이제 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드럽게. 이게 본인한테 너무 스트레스니까 외면하고 싶나 봐요. 맞습니다. 자기가 수정을 했는데 또 다시 수정하기가 싫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있고요. 네. 르메트르가 말하는 거 나도 다 알아. 나도 충분히 고민했어. 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었고 실제로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알려는 노력 자체 안 했다는 얘기도 해요. 그냥 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들려보냈다. 르메트르를 이렇게 좀 그렇게 했다. 근데 29년이 됩니다. 네.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그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분의 이름을 코리아 딴 망원경, 거예요. 네. 그렇죠? 이 허블이 적색 이동을 통한 우주 팽창,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지만 그냥 관찰을 해보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를 말했어요. 공간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걸 네. 발표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람다항을 집어넣으면서 고쳐놨는데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허블이 연구해보니까 아니다. 우주 팽창합니다. 정적인 거 아니에요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 가서 직접 가서 허블이 스타가 되고 네. 아인슈타인도 그 자리에 갑니다. 네. 그래서 쭉 한번 윌슨산 천문대를 돌아보고 마지막에 31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철회합니다. 내가 틀렸고 이거는 우주상수 람다항은 없는 것이 맞다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근데 사실 내가 틀렸다라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속으로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결국엔 내 말은 내가 맞았잖아. 알아낸 것도 맞고 어. 원래 내가 맞았잖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네. 봐봐 내가 맞았잖아. 어. 너희들이 틀린 얘기 해갖고 내가 그게 억지로 맞춰주다가 이 사단이 난 거고 사실 내가 맞았다는 어. 걸 발견해서 나는 다시 아름다운 나의 이론을 어. 돌려놓은 겁니다. 커버 맞잖아.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 고집이 더 세지시었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요, 아인슈타인이요. 관측은요, 한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 낼 때도요, 태양 근처에서 실제로 별빛이 휘어지는지 모르고도 나는 내 사유를 통해서 이론을 낸 거예요. 나중에 관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관찰의 결과 믿고 내가 바꿨다가 문제 생겼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관측을 너무 믿으면 안 돼. 내 사유가 훨씬 정확해. 처음부터 난 틀린 적이 없었어. 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음은 편안해졌겠지만 사실 좀 이것이 경험으로 교훈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고집스러웠던 아인슈타인이 더 고집이 생겨요. 정말. 남의 말 이제, 절대 안 듣습니다. 이 이후로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졌을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종류로 갈 거예요. 물리학계에서 상대성 이론에 버금가는 지금 현대 물리학의 두 축 중에 하나가 상대성 이론, 또 하나가 양자역학이에요. 남자역. 그 양자역학의 시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 시작에서는. 근데 아인슈타인 뭐라고 한 거냐면 나는 수학적으로 그렇다라고 한 거지. 빛이 뭐 오케이 물질량 이중성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젊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그래? 빛이 이중성이 있어? 빛이라고 하는 애가 원래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성도 있어? 그럼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도 파동성이 있을 수 있겠네? 입자인 줄 알았던 우리도, 그치. 야구공도 모든 게 다 파동일 수 있겠네? 결론은 그게 맞았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볼 땐 너무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정도 받아들여야지. 너무 나간 겁니다. 보어라든가 그때 젊은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저기요 형님 지금까지 실험의 결과들을 보니까 원래 우리 우주가 그래요. 입자와 파동이 원래 둘 다 가지고 있고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을 하자면 슈레딩거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관측을 하면 깨지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슈레딩거 싫어했어요. 고양이. 슈레딩거 고양이가 그겁니다. 관측이라는 거 누가 보기 전까지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두 가지 확률이 공존하고 중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관측하는 순간 그 순간 결정된대요. 예를 들면 슈레딩거 고양이 가설이 아인슈타인 낸 가설입니다. 슈레딩거랑 같이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 한 마리가 상자 안에 있어요. 상호작용을 안 해요. 바깥에도 몰라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근데 1시간 정도 지나면 확률상 이 고양이가 죽었을 확률이 50%, 살았을 확률이 50%가 되도록 상자를 만들어놨어요.
1시간 지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살았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 잘 모르겠다. 확인해봐야겠다. 인 거고 양자역학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걸 받으니까 젊은 과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가 중첩돼 있는 건데 둘 다 있는 상태다. 그쵸. 반반씩. 반 죽었다가 아니고 중첩돼 있는데 뚜껑을 열 때 그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왜 뚜껑을 열어야 결정돼? 내가 모를 뿐이지 이 안에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엘리베이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아인슈타인 네.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 같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젊은 과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 똑같아요. 우리가 뚜껑을 여는 그 순간에 관측을 해야지만 결정되는 거예요. 또 이런 예시가 있어요. 야, 그러면 관측하지 않으면 결정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 그 보어랑 했던 말입니다. 아무도 달을 바라보지 않으면 달이 저기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해요. 그럼 보어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아니 아무도 안 바라보는데 달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양자역학은 원래 궤변 같아요.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파인만 이런 얘기했어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진짜 세상이 원래 확률로 움직이는 걸까요? 누가 관찰해야지만 까꿍하면서 있는 거야 라고 그때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이론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후자라고 생각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순간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게 벨기에 브뤼셀에 있었던 27년에 있었던 제5차 솔베이 회의 사진인데 회의 내용이 그겁니다. 진짜로 관찰하는 순간에 확률로 움직이고 그 순간에 붕괴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냐.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눈에 탁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도 뭐가 확실하게 진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돼라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 솔베이 회의에서 그렇게 했어요. 회의에서 발표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젠틀한 사람이에요. 네. 와갖고 후배들을 망신 주고 싶지 않으니까 네. 와갖고 후배님 그 말이 맞다면 이런 모순이 생길 텐데요? 라고 탁 던져요. 그럼 이제 부호가 그 말을 듣고 가갖고 고민을 하고 자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야, 아인슈타인 형님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사고 실험을 깨기 위해서 막 설계합니다. 그 다음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제 말씀하셨던 그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발표하고 점심 정도 되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오케이 아까 그건 잘 대답했고 이건 어때? 라고 하면서 뚝 던져요. 그럼 이건 이제 깨기 위해서 이제 보어와 코펜하겐 학파 같은 이제 고민 이런 퍼즐 맞추기 같은 게임을 한 거예요. 5차 회의에서도 그걸 했고 6차 회의에서도 그걸 합니다. 몇 차까지 갔나요? 솔베이 회의는 지금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 6차 회의까지가 아인슈타인의 삶에서는 마지막이에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6차 5차 회의가 회의에서는 무승부로 끝났어요. 네. 자, 이건 6차 회의 때인 것 같아요. 6차 회의 때 아인슈타인이 진짜 고민해갖고 야 이거만큼은 절대 대답 못할지라고 생각해서 탁 하고 지금 보호한테 던진 겁니다. 이 질문 한번 대답해봐라고 질문 던지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어려운 걸 하나를 내요. 그러니까 저때 표정을 보면 아인슈타인 좀 여유가 있고 이거에 대해 대답해 보시지. 약간 그쵸, 이런 그쵸.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어는 이거 좀 어려운데 교수님 근데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따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보어가 반박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뭘 가지고 성공적으로 하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교수님의 그 상대성 이론 생각 못 하셨나 봅니다. 그거에 의하면 요건 설명이 됩니다라고 훌륭하게 방어를 해요. 상대의 이론을 가져왔군요. 네, 상대방 아인슈타인 이론을 이론을 깬 거죠. 가지고 와서 반박을 했다. 그쵸. 나를 반박하면 내 이론을 반박하는 게 그런 거죠. 어. 그리고 그 이론은 맞는 거고 이미 네. 맞는 증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요 아인슈타인이 포기를 해요.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이미 이쪽이 맞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아인슈타인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 왜 저러시지? 좀 받아들이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저 때부터 마지막 웃음이라고 했잖아요. MGA 말 안 통해. 대화를 포기합니다. 이때부터 과학계에서 사실상 사라집니다. 아인슈타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보어를 회피했다고 했잖아요. 이 보어는 분명히 존경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오기를 바랐지만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무시당하고 회피라면서 자존심을 지킨 거고요. 둘째 부인도 사망을 하고 전 부인도 사망하고 너무나 아인슈타인이 사랑했던 여동생도 다 사망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외로워진 75살의 아인슈타인이 병원에서 결국엔 사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사망할 때 간호사한테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귓속말로 독일어를 했다고 해요. 근데 간호사가 독일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유언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쓸쓸하게. 아인슈타인의 삶이 어땠는지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55년에 사망했잖아요. 이때쯤에는요. 아직까지 양자역학으로 엄청난 성취가 있기는 전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저 사람 바본가? 왜 그걸 끝까지 못 받았어?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55년 당시에는, 그러니까 50년, 40년 이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양자역학 그렇게 설명하니까 맞는 것 같지만 맞다는 증거는 없었던 거죠. 그럼 아인슈타인은 그걸 받아들일 거냐? 내 사유를 믿을 거냐? 내 사유를 믿었던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인생 개인적인 경험들 때문에 마지막에 좀 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남의 말을 들었다가 틀렸기에 끝까지 거봐 내가 옳았잖아 해서 끝까지 가거든요.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때로는 나의 엄청난 성공이 훨씬 더 여기서 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더 고집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만 했지만 그래도 아인슈타인의 마지막에 저 쓸쓸함은 좀 처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게 또 우리 선장님께서 지식 강의를 이끌어 주셨는데, 끝으로 오늘 강의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놀라운 성취를 너무 끝까지 고집하지 말자가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젊게 살자. 젊게 살자. 젊게 살자. 네. 젊은 사고로, 유연한 사고로 사는 것이 더 우리 삶에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외로웠다. 이거 뭐 위대한 과학적 성취를 못 이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성취를 못 이뤘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좀 외로워 보였어요. 본인이 사랑하는 물리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는 유연해야 된다. 오늘 두 분 사실 조금 긴장했잖아요. 과학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어떠셨는지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욱 씨, 정신 차리시다. 자, 오늘 어땠습니까? 솔직한 마음. 솔직하게. 완전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재미는 있는데 중간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부터 이렇게 났어요. 모르는 당연하니까. 유연한 마음. 유연하게.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고집 있는 아이들, 뭐 고집이 좀 적은 아이들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사실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어떤 경험들이 좀 필요한데 성공 경험들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성공 경험만큼 실패 경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를 이제 좀 같이 가지고 가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인슈타인 삶을 통해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는 물론 또 어떤 방향으로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편견을 깨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함께했고요. 다음은 또 어떤 신나는 지식항에 떠나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 함께 외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